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한국어로 출판을 했고요.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판을 했고 지금은 유튜브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네, 요즘 좀 일본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금속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CCTV도 없고 외진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도로 옆에 뭐 빗물 내려가는 그러한 또랑 있잖아요. 그거를 덮는 금속 뚜껑을 가져간다던가 아니면은 태양열 발전소에 있는 전선, 구리선을 가져간다든가 심지어는 전봇대에 걸려있는 전선까지 가져가고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도 가져가고 뭐 이러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도 어려워지고 엔저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저 기사를 보니까 그 태양열 발전소에서 보험을 들잖아요. 손해보험을 드는데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 태양열 발전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나고 있다. 그만큼 많이 돈을 물어준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도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고 뭐 그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태양광 구리선 절도는 4,000건이 넘었고요. 금속류 전체를 보면 1만 건이 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금속 절도 피해는 2020년하고 비교해서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돈이 되니까 많이들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개발도상국이구나. 동남아 등지에서는 옛날 전선을 가설한 옆에서 회수해서 가져가 버린다는 말도 들었고 훼손장애 알림이 나와 조사했더니 전선이 도난당했다고 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동남아급으로 전락했다. 그런 얘기가 일본에서 항상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찍은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일본 가부키초 영상입니다. 가부키초 쪽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일본 여성들이 쫙 줄을 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자분들을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가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 더 많은 여성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그걸 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여기 서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태국에 처음 갔을 때 정말 충격받은 게 태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방콕이나 뭐 파타야 이런 지역 가시면은 길거리에 여성분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여성분들을 보고 정말 컬처 쇼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일본에서 태국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가 도쿄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에 곳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경찰에 그 단속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도망가면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곳곳에 가게들이 있고 많이 있고 하니까 그 가게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사카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좀 들어보시면 좀 재밌기도 한데 이제 이분들이 거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손님들을. 그러니까 거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만들면은 이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지 못할 거다라는 발상에서 거리에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겠다. 그리고 그 거리를 밝게 빛나게 할 수 있게 가로등을 더 밝게 설치하겠다. 이러한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안으로 공사를 끝내고 내년부터 뭐 이러한 거리가 조성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오사카에 가실 분이 계시다면은 거리를 지나가다가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그러면 아 거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게 노란색 페인트 칠하고 하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서 있는 곳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는 게 좀 비교가 되고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는 이런 사정이고 이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해외에 나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정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는 데가 뭐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홍콩 쪽으로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본 여성에 대한 입국 금지가 많이 늘고 있어서 또 이 부분이 크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미국 입국 금지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더 해외 원정이 일본에서 또 화제가 됐었죠.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이분들이 한국에 또 와가지고 얼마 전에 잡혔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생각을 해볼까요? 좀 연세가 있는 분들, 한국 분도 그렇고 일본 분들도 그렇고 좀 연세가 있는 분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기생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왔다는 거고 또 굉장히 많은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 또 갔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데이터를 보면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 관광객의 80% 정도가 남성이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정반대죠. 지금은 대부분의 일본인 관광객이 여성분들인데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한국에 왔었고 또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한국에 간다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지금은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반대로 일본 여성이 이제는 한국에 돈을 벌러 갔다. 그걸 하러 갔다라는 보도가 일본에 나와서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경제 상황도 2024년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아졌고 그리고 실질 소득도 한국이 더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받는 충격은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돈을 벌러 나가는데 가장 많이 나가는 국가가 호주입니다. 그 임금을 비교해 보면은 일본 최저임금에 비해서 호주 최저임금이 2배 이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만 일해도 많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국제어학교육기관 에듀케이션 퍼스트의 2023년 조사를 보면은 영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113개국 지역 중 일본인의 영어 실력은 87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한국이 49위, 베트남이 58위, 인도네시아 79위, 중국이 82위. 그런데 그 밑으로 일본이 87위입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최하위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은 2011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은 특히 18세에서 25세의 영어 실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더 영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호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영어권 국가 사람들도 워킹 홀리데이로 일하러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캐나다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쪽 업체들은 아무래도 영어가 통하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그런데 일본인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하는 일본인이 갔다?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까지 갔는데 물가 비싼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취업을 못하고 그런데 돈은 없고 하다 보니까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민단체가 나눠주는 음식, 무료 급식소 가서 음식 받아서 먹고 잘 곳이 없으니까 노숙을 하고 노숙자 된 거죠. 일본에서 나오는 그 분석을 보면 교육의 문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 문제하고 또 하나는 외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일본인들이. 여권 발급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외국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외국어를 또 공부를 안 해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요 방송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본인 청년이 호주에 갔어요. 그런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인터뷰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이거를 방송사에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백이죠. 요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멀리까지 출근할 수 있습니까? 멀어도 괜찮나요? 저 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취득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출근이 30분 정도 걸려도 괜찮나요? 최대 6개월이면 일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영어를 하는 친구라고 소개를 했어요. 해외에서 그 어학연수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영어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외국에 가니까 안 통한다. 그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인이 생각하는 영어 실력과 해외에서 생각하는 영어 실력은 너무 완전히 달라서 내가 영어를 전혀 못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요게 좀 일본인들의 영어 실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할 때 일본인 기자가 질문한 거 있었잖아요. Can you tell us how you focus on the economic? Where are you from, please? Japan. So how you focus on the trade and economic issue with Japan? Will you ask Japan to do more, or will you change your tone? I really don't understand you. 그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잖아요.
거기서 또 발생한 그 단어가 있잖아요. 호카손, 포커스온을 호카손 뭐 이렇게 발음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좀 공포증이 한국인도 가지고 있긴 한데 한국인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일본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해외 원정도 그렇고 워킹 홀리데이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간다는 건데요. 그만큼 일본의 그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거죠. 일본 여권 보유율을 살펴보면은 2023년이 17%입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17%밖에 안 됩니다. 보통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보면은 50%가 넘어가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60%가 넘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보다 여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인구가 한국보다 그 2배 이상이 많은데 한국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인들이 해외에 안 나가요.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일본 사람들 해외 여행은 안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원정 가고 워킹 홀리데이 나가는 젊은이들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현재의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반응 좋습니다. 의외로 부정적인 반응이 없어요. 다 축하한다, 뭐 잘됐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내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일본에서 그 노벨 문학상 후보로 미는 영순위 후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좌절되고 있으니까 일본인들의 그 기대감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응 보면은 하루키 이제 좀 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기대감도 낮아진 데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을 축하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는 저도 개인적으로 팬이라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좌절이 돼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하루키 작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본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한다면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1순위, 0순위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개념 작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은 작품에 굉장히 좀 자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발언을 보면은 우리가 피해를 입힌 피해 국가가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라카미 작가 같은 경우는 좀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게 기사단장 죽이기를 발표했을 때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작품 안에 난징 대학살에 대한 그 설명이 길게도 아니에요. 한 5, 6줄 정도 나오나 몇 명을 죽였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정말 일본 정치권과 우익은 물론이고 일본 문학계까지 하루키 작가를 매국노, 비국민이라고 싸잡아서 요걸로 정말 매국해서 돈 벌어 먹는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크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 논란이 됐을 때 제가 일본 서점에 가게 됐거든요. 서점에 가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기 있는 작가들 코너가 좀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하루키 코너가 있더라고요. 봤는데 그 당시에 갓 출판된 기사단장 죽이기가 없더라고요. 기사단장 죽이기만. 보통은 그런 코너 보면은 최신작이 가장 먼저 앞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가 돼 있잖아요.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른 서점들도 다 돌아다녔어요. 그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제가 돌아다녀 본 서점에 전부 다 기사단장 죽이기만 없는 거예요, 서점에. 이상하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팔아요. 근데 그때 한창 논란이 됐을 때는 서점에 그 작품이 없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독특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대륙별로 돌아가서 준다. 요즘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한국이 받았으니까 일본은 최소한 20년 이상은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 나오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못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하루키는 놔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바타 2, 제임스 카메론. 거기에 보면은 1포라는 게 나와요. 고래포경배의 1포, 일본 포경, 이러한 한자로 그 완전히 뭐 타겟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카메론과 함께 아바타2 제작진이 일본에 이제 홍보하러 갔는데 그 홍보 장소가 돌고래쇼 장소에 초대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신뢰냐 하면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경우는 해양 매니아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다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막 잠수함 타고 바다 내려가고 막 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러한 사람한테 돌고래 쇼를 보여줬다? 굉장히 큰 신뢰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어비스나 뭐 타이타닉 같은 작품을 보면은 정말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에 대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해양 환경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나라는 돌고래 쇼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 하고 있고 좀 많이 욕을 먹었죠. 일본이 그것 때문에. 일본이 2019년인가 그 세계 포경위원회를 탈퇴했어요. 아베 때. 그래서 맘 놓고 마구잡이로 고래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본 포경의 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시셰퍼드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운동을 하거든요. 창시자가 왓슨이라는 사람인데 일본이 봤을 때 이 왓슨은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인터폴에.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을 잡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린란드에서 최근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을 일본으로 인도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 쪽에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왓슨 석방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도 갖고 하면서 좀 유럽 쪽에 뭐 브리지트 바르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뭐 이런 사람들 막 연합해가지고 막 석방 운동하고 또 이게 헐리우드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 대표적으로 방금 언급해드린 제임스 카메론이 빠지면 안 되겠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비롯해서 피어슨 브로스넌 뭐 이런 사람들까지 연합을 해서 왓슨 석방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뭐 당연히 범죄자는 일본에 들어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반응이죠. 이게 예전에 곤 회장하고도 좀 오버랩 되는 게 있잖아요. 곤 회장 일본에 잡혀가지고 정말 힘들게 탈출했잖아요. 저 이런 부분 보면은 그 당시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 일본 뭐 정치권, 그리고 일본 시민, 국민들까지 다 처벌해야 된다. 곤 회장에 대해서. 그런데 일본 밖의 여론은 또 달랐잖아요. 또 이번 상황도 똑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처벌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 밖에서는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양립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래를 안 먹어요. 급감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 먹는 수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를 계속 잡거든요. 일본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고래를 잡는 건 전통이다. 그 이유 하나로 고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를 먹는 이 전통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래를 잡는 거다. 그래서 2019년에 탈퇴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일본 학교에서 고래 급식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래의 맛을 알려줘야 된다. 일본의 전통을 잊지 않게 알려줘야 된다. 그 이유에서 고래 급식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시내에 고래 자판기까지 등장을 했고요. 좀 아이러니하죠. 좀 이런 모습 보면은 한국하고 또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최근에 한국에서는 개고기 금지법이 발의가 됐잖아요. 개고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인데 한국은 법률로 금지시켜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래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종인데 이거를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굳이 잡아서 전통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모습 보면은 한국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것도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 경쟁력 평가를 보면 한국이 22, 일본이 38위, 일본 같은 경우는 89년부터 92년까지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이 됐던 TV 방송인데 이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수업을 받지 않으면 손님 앞에서 템푸라를 튀길 수 없다. 일본 장인이 제자를 엄격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보고 배우기를 10년, 재료를 본 순간 어떻게 튀겨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10년 걸린다면서 10년이 걸려도 못한다면 이 제자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제자는 10년을 배워서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슐랭 2스타를 12년 동안 받은 튀김 장인입니다. 자기 밑에서 제대로 튀김을 배우려면 10년, 최소한 10년은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최근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비법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요걸 보고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은 10년 동안 제자로 들어가서 배우느냐, 뭐 이러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게 꽤 이슈가 됐어요. 화제가 됐어요. 이야, 일본은 이렇구나라고 화제가 됐는데, 최근에 또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 영상이 또 올라오면서 일본의 비효율이 응축된 영상이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효율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다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장인 정신 때문에 일본이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문제도 일본에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워낙 그 장인 정신 계속 그거를 해오다 보니까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빠르게 변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날로그로 남게 된다. 제자의 제자, 아들의 아들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빠르게 변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뭐 정치하고도 관련이 있죠. 일본 정치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70년 가까이 지금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이러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정권이 뒤집히고 이 정권이 되고 저 정권이 되고 뭐 그게 정상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70년 독재면은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중국의 공산당하고 뭐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공산당이 일본 자민당의 독재를 보고 독재 집권을 배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민당이 내세우는 게 그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아소타로 같은 사람이 무슨 강연 같은 거 가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일본 정치 같은 경우는 또 세습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세습 하면서 아버지가 뭐 총리면은 그 아들이 또 이제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습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하고도 겹치거든요. 세습이 된다라는 거는 일본 자민당의 시작은 일본 전범이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범의 사상이 세습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하고의 의견도 계속해서 엇나가게 되는 거고, 역사 왜곡, 뭐 독도, 위안부, 뭐 강제징용 이런 것들,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습은 곧 우리와도 연관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비자 보유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해외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보통은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한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외국 경험도 하고 뭐 영어 실력도 쌓고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일본은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 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유학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유학생이 지금 뭐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3배가 적어요. 일본 유학생의 수가. 통계를 보면은 그만큼 해외에 안 나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국제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좀 보고 듣고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정말 우물랑 개구리밖에 안 되니까 좀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왔냐 하면은 일본 젊은이들 해외 보내기 정책이 나왔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해외에 안 나가니까 이걸 보내기 위해서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런데도 안 나가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골머리를 썩히고 있고, 또 일본의 그 여행업계가 또 이것 때문에 안 나가니까 여행업계가 침체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비행기도 안 타고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해외여행 해본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요거는 세대마다 갈려요, 답변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하와이나 대만 가본 적 있어요? 라는 대답이 좀 많이 돌아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여행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 하고 싶어요, 뭐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좀 예전에 돈이 있었을 때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 거고, 젊은이들은 현재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못 하는 거죠.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점점 경제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은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죠. 우와, 우리나라가 이렇구나. 항상 일본에서 나오는 말이 동남아 수준으로 전락했다,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서 뭐 해외여행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아무래도 이제 출판 만화에서 웹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전설적인 만화 잡지
소년 점프가 편의점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내년 2월인가쯤부터 이제 편의점에서는 판매가 안 되게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본도 출판 만화에서 웹툰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출판 만화가 정말 아직까지는 커요. 그게 메인이죠. 메인스트림인데 웹툰은 아직까지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작아요. 그런데 그 웹툰에서 차지하는 한국 플랫폼의 위치가 굉장히 크죠.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차지하는 게 한 80% 정도 되니까 뭐 그냥 독점하고 있는 거죠. 한국 기업이. 그것 때문에 좀 일본에서 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플랫폼에 잠식당한다. 그래서 뭐 일본 업계에서도 지금 많이 좀 힘을 쏟고 있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작가들도 연재를 하고 있긴 한데 웹툰 쪽에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실수를 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 일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한국 웹툰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도 변화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웹툰을 배워라, 베껴라, 뭐 이러한 내용을 자극적으로 일본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한 거죠, 이 부분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내용을 영상으로 올렸더니 야, 일본 만화가 얼마나 대단한데 한국 만화가 여기에 비비고 있냐, 국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 만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만화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이 일본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어떻게 한국 만화가 일본 만화를 비빕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직까지 한국 만화는 일본 만화 넘어서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질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일본 만화는 뭐 정말 세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출판 만화가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플랫폼 얘기입니다. 플랫폼에서 이제 한국이 웹툰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제 플랫폼이 웹툰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플랫폼이 정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 출판 전체로 보면은 전자출판으로 가고 있는데 전자출판의 93%인가요?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출판의 대부분이 만화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화의 80%를 한국 웹툰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뭐 좀 역사 열등감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로 예를 든 건데 숟가락 같은 경우는 한국만 숟가락을 사용을 하잖아요. 주로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젓가락을 주로 사용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내놓는 견해를 보면은 자포니카 쌀을 먹게 되면서 요 찰진 쌀이다 보니까 숟가락이 없이 젓가락만으로도 먹을 수 있어서 숟가락 사용이 안 되게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나무 그릇을 사용을 해서 들고 먹다 보니까 젓가락으로 먹게 된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나무 그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이 도자기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무 그릇으로 먹게 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일본 귀족들은 도자기 그릇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싸고 귀하다 보니까 대중화가 못 돼서 백성들은 나무로 된 그릇을 사용하게 된 거죠. 또 요게 일본의 도자기 열등감으로 이어진 게 임진왜란 때 그 도자기 정쟁이라고도 뭐 설명을 좀 하잖아요. 도자기 장인들 조선에서 많이 납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또 발전하게 된 거고 뭐 이러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일본 역사 왜곡 대표적인 게 후지무라 시니치라고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1981년도인가요? 그때 돌도끼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뭐 오래된 거다 하면서 이제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제 묻어서 이제 조작을 한 건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발견되는 유물마다 계속해서 일본의 역사가 점점 오래되는 거예요. 점점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인류가 발생된 게 한 4만 년 전인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70만 년 전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의 교과서까지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길다. 또 이게 조작을 한 게 역사 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2000년도인가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제 밝혀졌는데 그 전부터 이제 일본 학계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역사 열등감 때문에 당시에 한국에서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깊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역사 열등감 때문에 이거 침묵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아키히토 일왕이 나는 백제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아사히인가 한 군데만 보도됐다고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정말 그게 보도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시시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역사 열등감이죠. 뭐 일본 사람들이 뭐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자기라던가 후지무라 시니치 같은 경우 이런 얘기하는 것 되게 안 좋아해요. 일본에서 암묵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면 절대 하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역사 얘기. 요 열등감이 심해가지고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 얘기. 일본인들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 얘기. 일본 사람들조차도 자기네들끼리도 얘기 안 하는 게 후쿠시마라서 뭐 이런 부분은 좀 얘기 안 하는 암묵적인 뭐 비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일본 반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일본에 입국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반말을 듣는 곳이 있어요. 입국 심사할 때. 요 전에 일본인들 뭐 예의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뭐 일본에 여행 잠깐 그냥 며칠 다녀오신다면은 이걸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장기 체류하고 일본인들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면은 체류 기간이 좀 길어요. 보통 2-3달씩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입국 심사할 때 얘가 왜 이렇게 오래 있지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 직업이 뭐냐? 일본에 왜 왔냐? 얼마 동안 있을 거냐? 어디 갈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반말로 물어봐요. 반말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좀 일본에 살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 경찰하고 얘기하는데 반말로 얘기하더라. 또 일본 뭐 관공서에 갔는데 반말로 얘기하더라.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반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존댓말로 얘기하다가 외국인인 걸 안 순간 반말로 바뀌더라.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따져서 결국에는 뭐 사과를 들었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해명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일본인 지인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대체로 일본인들이 하는 말은 외국인이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반말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이상한 게 분명히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유창한 일본어로 그것도 존댓말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반말로 얘기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본 경찰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 존댓말로 얘기하다가 알고 봤더니 외국인이네? 그러면서 반말로 얘기한다거나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들어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일본 지인들한테 야 일본인들 왜 이렇게 반말로 얘기하냐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럼 나도 그 사람들한테 반말로 얘기해도 되냐?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전부 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반말로 얘기하는 건 무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뭐 일본인은 반말로 얘기해도 되는 거고 외국인은 반말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일본에 가면은 만나는 제1교포 분이 계시는데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 수업에도 제가 자주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수업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한 10대 명 분들 앉아 계시는데 왜 이런 경우에 일본인들 반말로 얘기하냐 물어봤는데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알아듣기 쉽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좀 대체로 나온 얘기가 일본 같은 경우는 프렌들리하게 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말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일본에서는 친구의 친구도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한테도 처음 봤지만 반말로 얘기한다. 뭐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이에요.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일본인끼리도 반말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반말로 얘기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러한 것도 그렇고 나이가 비슷하다 싶으면 뭐 반말로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일본에 가면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일본어를 사용 안 하고 영어로만 얘기를 하고 이제 일본어로 얘기해야 되는 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반말로 얘기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처음 만났다. 그런데 나보다 뭐 나이가 비슷하거나 뭐 어리다 싶으면은 그냥 좀 무조건 반말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상대가 반말로 얘기한다. 그럼 저도 반말로 얘기합니다. 대처법이 일본에 가셨을 때는 영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여행 일본어 뭐 이런 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일본에 갔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니까 뭐 일본어 공부한다 뭐 이런 걸 좀 봤는데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어 쓰시면 돼요. 영어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어 쓰시면 되고 아니면 좀 일본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싶으면은 반말로 얘기하면 반말로 존댓말로 얘기하면 존댓말로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에 성형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고기를 가공하다가 좀 이렇게 찌끄러기 고기가 남잖아요. 그거를 뭉쳐가지고 진짜 고기처럼 또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고기거든요. 요 얘기를 하면은 간혹 가다가 야, 그러면 소세지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소세지는 뭉쳐서 가열을 해서 익혀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고, 이거는 생고기 그대로 뭉쳐가지고 고기처럼 생고기 그대로 판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가공을 하면서 실온에 오랫동안 노출되기 때문에 그 세균 범식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가면은 굉장히 흔하게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많이 팔고 식당에 가서도 먹을 수가 있는 게 큐브 스테이크, 그리고 홋카이도 쪽에 가면은 많이 먹는 그 양고기, 징기스칸이라고 불리는 양고기도 성형육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서 드실 때 꼭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일본 식약청에서도 이거 성형육이라는 걸 꼭 표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법률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판매를 할 때도 메뉴에 성형육이라고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실 때 성형육 표시가 있는지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성형육 표시가 없더라도 고기는 꼭 완전히 익혀서, 소고기라 할지라도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핑크 돈가스, 레어 돈가스라고 불리는 돈가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사진 보시면은 돈가스인데 안이 하나도 안 익었어요. 이게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인데 안이 그냥 생고기예요. 그래서 요거 먹고 일본에서 발열, 구토, 설사 증상이 있었다라는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한국에서 여행을 가서 레어 돈가스 맛있게 먹었다라는 거를 뭐 유튜브, 블로그 뭐 이런 데 좀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일본 식약청에서 완전히 익혀서 먹어라, 이거 레어 돈가스 먹지 말아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잘못된다, 뭐 이형 간염 걸리고 뭐 기생충 들어올 수 있고 식중독 걸리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식약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레어 돈가스는 안 드시는 게 좋죠. 뭐 일본은 선진국이고 깨끗하니까 일본 음식 안전하다, 좀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일본도 다른 나라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일본도 이러한 음식 문제들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 10년 전쯤에 육회 때문에 한 5명이 죽어가지고 일본이 진짜 발칵 뒤집혔죠. 이것 때문에 육회 관련된 법률까지 제정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후에도 일본에서 육회 문제 때문에 식중독 걸리고 뭐 걸리고 하면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일본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해외 나가서는 생으로 먹는 거는 뭐 되도록이면 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본에서도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고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일본에서 한국에 좀 야심차게 진출했다가 망한 일본 기업들, 요게 한국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되면서 몇 년 전부터 좀 이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좀 봤는데, 여기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몇 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9년에 미츠비시가 한국에 진출했어요. 그런데 퇴출당했습니다. 요거는 뭐 철수라고 말하기보다는 퇴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 한국 시민단체가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미츠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전범 기업 중에 전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퇴출당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미츠비시 자동차를 산다면은 정신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철수를 했고, 스바루도 철수를 했는데, 스바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인기가 없나 봐요. 브랜드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안 팔려서 스바루는 철수를 했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2019년에 인피니티 철수를 했죠.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일본 불매가 벌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판매량이 굉장히 하락한 상태였고, 이후에 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판매량이 저조해서 한국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남은 자동차 브랜드가 토요타, 렉서스, 혼다,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DHC. DHC 같은 경우는 회장이 혐한으로 유명하잖아요. 혐한 발언하고,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DHC 제품 안 팝니다, 뭐 이러한 일이 있었고, 불매도 일어나고 해서 퇴출당한 거죠. 뭐 그 한국에서 퇴출당한 거하고는 또 별개로 일본의 아파호텔이라고 있거든요. 아파호텔 회장이 또 혐한입니다. 일본의 그 2차 대전, 전쟁 범죄, 군국주의를 긍정하는 뭐 위안부 문제 뭐 이러한 거를 긍정하는 책들을 호텔에 비치하기도 하고, 이러한 호텔이 아파호텔인데, 최근에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행 유튜버들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들이 아파호텔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는 거죠. 뭐 싸고 좋다, 가성비 좋다 그러면서 가는데, 이런 데는 최소한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루가메 제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해요.
정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딜 가나 마루가메자면 볼 수 있을 정도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해서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굉장히 유명한 우동 체인인데 한국에서 망했습니다. 불매, 코로나 요거 겹쳐서 망했고 그리고 또 미스터 도넛도 한국에서는 웰빙 열풍 뭐 이런 거 좀 불면서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망했고 그리고 또 하나 요시노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진출했다가 예전에 망해서 나갔는데 예전에 되게 비싸게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96년에 뭐 강남역 근처에 오픈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7,000원인가 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밥 먹으면 한 2배 정도 뭐 비쌌다고 그러니까 누가 먹겠어요. 한국에 뭐 뚝배기 불고기 뭐 제육볶음 이런 거 있는데 요시노야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망해서 나갔고 근데 요시노야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본에서 뭐 한 500엔, 600엔, 뭐 한 5, 6천 원에 한 끼 때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요시노야를. 일본 여행을 가서. 그런데 요시노야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나서 후쿠시마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먹어서 응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식재료를 조달받는 거죠. 그래서 요시노야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대부분 후쿠시마산입니다. 뭐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 문제 뭐 그런 것보다 환경 문제일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따뜻하잖아요. 일본 전체 지도를 봤을 때 한 도쿄를 기준점으로 해서 밑으로는 따뜻하고 그 위로는 우리나라하고 뭐 비슷한 그러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쿄 밑으로 한 절반은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겨울에 영하 밑으로 안 내려가는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벌레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동남아 가보시면은 뭐 막 개미도 많고 막 도마뱀도 있고 막 벌레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좀 무슨 동남아 갔을 때 막 주먹만한 바퀴벌레 보고 기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따뜻하다 보니까 벌레가 아무래도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건축적인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은 그 나무로 짓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파토라고 하는 집들이 다 그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로 짓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나무로 짓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대부분 나무집들이 많아서 이러한 벌레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재활용률은 80%고 한국의 재활용률은 40%밖에 안 된다. 한국의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 타는 쓰레기는 대부분 그냥 음식물 뭐 이런 것들 버리는 거고 타는 쓰레기는 이제 뭐 태우는 거고 재활용은 재활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본인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굉장히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서 버린다는 거죠. 한국보다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재활용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일본 재활용 처리장 가면은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재활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률이 높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잖아요. 뭐 그럴 정도로 재활용률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일본을 본받아야 되는 거겠죠. 페트병 보시면은 여기 포장지로 제품 명이나 뭐 설명 같은 거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이거 벗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딱딱하고 그래서 손 다칩니다. 근데 일본은 언제부턴가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살짝만 해도 드드드득 뜯기게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요거는 일본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을 얘기를 할 때 좀 요즘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야,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하다. 야, 일본 저러는 거 뭐 우리가 관심 가져서 뭐 하냐. 뭐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세습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의 문제는 곧 우리하고 맞닿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 일본이라는 나라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보면은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관심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뭐 일본 문제들 제 채널에서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와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